나만의 가구 만들기, DIY 가구의 다양한 기본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박스형 구조가 되겠습니다. 박스는 모든 가구의 기본이 되는 구조인데요. 보시다시피 앞뒤판, 좌우판, 그리고 바닥판 이렇게 5가지의 판으로 교합된 형태입니다. 이 기본 사이즈는 똑같지만 구조에 따라서 바닥판이 밑으로 도출될 경우가 있습니다. 밑에 다리를 달거나 바퀴를 달거나 할 경우에, 아니면은 기존 가구에다가 또 얹혀지거나 할 경우에는 바닥이 바깥으로 도출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만들 때는 바닥판을 얇은 합판을 홈을 파서 끼는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박스 가구가 있습니다. 자, 이 박스 가구를 여러 개를 쌓아 올렸다. 이렇게 쌓아 올린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 구조는 책장이나 수납장의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형태의 미니어처지만 그 책장이나 수납장으로 보시면은 맨 위에 있는 하늘천 짜서 천판, 맨 밑에 있는 지판, 그리고 밑에 조그맣게 걸레바지라는 턱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세로 선반이 2개 쓰고 가로 선반이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로 가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형태는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보면은 수납장, 그리고 신발장, 그리고 장롱도 같은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상자, 이렇게 생긴 그 수납장 형태에다가 상자를 집어넣으면은 서랍장 이 형태가 되고요. 이게 옆으로 눕혀가지고 더 커지면은 TV 수납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싱크대 같은 경우는 좀 작은 수납장이 밑에 쫙 깔리고 위에다가 폭은 좀 작지만 위에 문을 달린 형태로 부착되어 있는 것들을 싱크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자 형태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생긴 시리코지 형태의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가 달려있는 가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의자, 벤치, 침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DIY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는 다리는 기역자 형태의 다리입니다. 기역자 형태의 다리를 4개를 만들고 다리와 다리 사이를 긴 프레임과 작은 프레임의 사각형으로 만든 다음에 다리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고요. 요 위에 상판이 얹혀지면은 조그만 좌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리가 더 굵어지고 두꺼워질 경우에는 판재로 되지 않기 때문에 판재와 판재를 결합해서 좀 더 큰 사각형 구조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이 2가지 방식인데요. 보시면은 바깥면을 보시면 기역자 다리가 똑같습니다. 근데 안쪽에 보면은 다시 조그만 기역자를 만들어 가지고 사각형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구조는 침대라던가 좀 더 큰 구조물에는 다리가 더 상대적으로 비율에 의해서 더 커져야 되는데 더 큰 그 사각형 구조를 만들 때는 판재와 판재를 이어서 만드는 이런 형태의 사각형 구조의 다리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리와 다리 사이에 프레임을 같이 맞물려서 끼는 이런 형태의 구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은 다리하고 프레임이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다리가 흔들리거나 삐걱거리거나 하는 관점을 보완해서 만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나무 두께의 3개가 겹쳐졌을 때 나무 폭이 되는 구조로 만드시면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구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판재로 다리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각재, 두꺼운 나무 각재를 건조해가지고 가공해서 만드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방법들은 이렇게 다리 부분에 홈을 파가지고 프레임을 끼는 방식. 자, 좌우측에 긴 프레임과 작은 프레임을 홈을 파서 끼는 방식으로 기본 구조로 만들 수가 있고요. 홈이 파고 들어왔을 때 안쪽에서 45도로 맞물리게 잘라서 딱 맞물려서 그 전체 틀을 만드는 이런 방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넓은 각재를 프레임 폭만큼 기역자로 따내서 보시면 이 부분하고 위를 보시면은 프레임이 지나갈 부분만큼 따내서 그대로 얹혀서 만드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도 각재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리를 부착하는 방식과 그다음에 다리를 각재로 이용했을 때 그리고 판재를 이용했을 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구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레일을 달아가지고 서랍을 만들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납장에다가 박스를 집어넣는다.
했을 때 박스가 부드럽게 열리고 닫혀야 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네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일은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 측면, 수납장 박스의 측면과 안에 있는 내부의 상자를 서로 연결해 가지고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만들 때는 내부 공간과 이 서랍이 들어간 내부 공간과 서랍 네일이 들어갈 공간을 감안해 가지고 내부 서랍을 적당한 사이즈로 만들어서 부착을 하셔야지 부드럽게 열리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가구를 제작해서 사용하시다 보면은 나무가 수축 팽창을 해서 서랍이 잘 열리지 않고 또 뭐 잘 닫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감안해 가지고 서랍 내부에 들어가는 상자는 오차를 약간 더 줘가지고 수축 팽창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설계를 하고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집에서 보면 싱크대나 아니면은 신발장의 문을 보면은 경첩을 가지고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경첩을 통상적으로 싱크대 경첩이라고 합니다. 싱크대 경첩은 경첩을 이용해서 문에 부착을 했을 때 상하, 좌우, 그다음에 앞뒤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수납장의 경첩을 보시면은 이 경첩의 요 양쪽 옆에 벽에 붙어 있는 피스가 있습니다. 이걸 결합해서 풀으시면은 위아래 풀으셔서 위아래로 조정해서 문이 처지거나 너무 올라갔을 때는 이걸 풀어가지고 조정하시면은 상하의 높이를 맞출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이 뒤쪽을 풀으시면 문이 앞으로 나옵니다. 문을 닫았는데 문이 너무 안으로 들어갔다, 아니면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다 할 경우에는 맨 뒤에 있는 이 부분을 풀으셔가지고 앞으로 뺐다 꼈다 해서 조정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을 닫았는데 이게 삐뚤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처지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할 경우에는 요 가운데 돌출되는 요 볼트를 조이시면은, 볼트를 조이거나 풀으시면은 자연스럽게 문이 이렇게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해가지고 이 상하 좌우 간격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집에 있는 가구 중에 특히 싱크대 보면 오래 사용하시면 문짝이 처지거나 또 올라가거나 바닥에 닿거나 할 경우가 있는데요. 십자 드라이버 비트를 가지고 요 세 개만 조정해 보시면은 다 일자로 딱 맞춰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경첩은 머리 쪽이 심하게 꺾여 있는데, 이거는 문짝이 이 틀 안으로 들어가는 인도형 경첩입니다. 근데 보통 바깥쪽으로 덮는 경첩은 이렇게 꺾여 있지 않고 좀 평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첩이 인도어냐 아웃도어냐는 우리가 디자인할 때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지 감안하셔가지고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가구를 만들지만 실제로 천천히 분해를 해서 보면은 이 네 가지 기본 구조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구를 만드실 때는 일단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집에 있는 가구들, 그다음에 디자인들, 그리고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표준 사이즈, 크기, 높이들을 감안하셔가지고 가구를 만드실 때는 크게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태로 만드셔야지 기존에 있는 가구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공간 배치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그 가구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가구 화작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우스갯소리로 장인정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키운 딸을 시집 보낼 때 신부 화장을 예쁘게 하는 것을 장인정신이라고 하는데,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 저 가구를 잘 만들어서 이제 마무리하는 작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포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포는 보시면은 표면이 거칠거칠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포 뒷면에 보시면 숫자가 써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320, 220, 400 이게 써 있는데, 이 숫자는 뭐냐면은 일정 사이즈 안에 작은 알갱이 개수가 이만큼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숫자가 커지면은 고운 사포고요, 숫자가 작으면은 거친 사포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나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포하실 때는 기본 사포를 220번짜리 사포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으로 샌딩이 끝난 다음에 어느 정도 부드럽게 작업할 때는 400번 사포를 사용하고요. 나중에 우리가 페인트 칠을 하고 마감 바니쉬까지 하면은 표면을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400번 정도의 사포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포를 사용하실 때는 전기 샌딩기를 사용할 때는 이 사포를 3등분해서 잘라서 사용하시면은 전기 샌딩기 표면의 면적하고 똑같은 사이즈가 됩니다. 그리고 손으로 사용하실 때는 4등분을 접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찢으신 다음에 접어서 이렇게 사포질 하시면은 부드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포를 그냥 들고 하면은 열이 나기 때문에 손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내면을 접어가지고 사용하시면은 사포를 골고루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손에 뭐 뜨겁지 않게 자연스럽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곡면이나 이런 거 작업할 때는 나무가 둥근 나무 같은 거를 감싸서 하시면 되고요. 면을 딱 잡으실 때는 각재의 조그만 나무를 말아가지고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먼저 사포를 하실 때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나무 결을 따라가지고 사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 결이 이렇게 있으면은 나무 결을 따라서 사포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 부분, 날카로운 부분들은 꼭 반드시 사포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포질 하실 때 나무가 잘린 단면은 특히 신경을 쓰셔서 사포질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깨끗하게. 이 모서리면을 사포질 하실 때는 처음에는 수평으로 가다가 조금씩 각도를 꺾으면서 이렇게 세워서 가시면은 모서리면이 부드럽게 라운드가 잡힙니다. 그래서 거친 사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고운 사포로 다시 하시면은 부드러운 곡면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은 집성목일 경우에는 표면이 기본적으로 사포질이 되어 있습니다. 한 220이나 320번 정도의 사포로 사포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면을 억지로 샌딩을 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표면이 거칠거나 뭐가 찍히거나 아니면 나무 가스가 일어난 부분들만 살짝 없애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사포를 하시면 되는데 이걸 억지로 사포질 하시면은 톱밥가루가 계속 나옵니다. 심리적으로는 톱밥가루가 나오니까 되게 부드러워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나이테 부분과 나이테가 아닌 부분을 봤을 때 나이테 부분은 사포질이 잘 안 되고 나이테와 나이테 사이에 무른 부분들이 계속 갈려 나와서 실질적으로 표면은 더 울룩불룩한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표면은 기본적인 사포만 하시고 그 다음에 색을 칠하고 마감 바니쉬 코팅을 할 때 다시 샌딩을 하셔야지 부드러운 면이 나옵니다. 그 점 꼭 유의하셔가지고 사포를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고 꼭 필요한 부분 이외에는 절대 나무 결의 직각 방향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포질 하시면은 여기 표면에 스크래치가 생기고요. 나중에 색칠하면은 이렇게 스크래치가 생긴 부분들은 그대로 색깔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이 면을 따라서 꼭 결을 따라 가지고 천천히 사포질 하셔야 되고요. 사포는 거친 것부터 고운 순서대로 단계별로 사포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사포가 끝나면은 우리가 색칠해야 되는데 색을 칠하는 여러 가지 페인트들이 있습니다. DIY 가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친환경 페인트나 천연 페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인트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페인트가 이제 그 스테인 계통입니다. 이런 수성 스테인 계통들은 대부분 친환경 제품으로 나와 있고요. 보시면은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컬러를 내가 집에 필요한 가구를 칠할 때 옆에 있는 가구, 또 기존의 인테리어, 바닥 색깔, 벽지 색깔들을 감안하셔가지고 가장 적당한 색깔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바로 칠하시기 전에 작은 나무 조각에다 미리 칠을 하셔가지고 색감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표시된 색깔이 실제로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나무의 수종이나 그다음에 나무 결에 따라 가지고 색깔 차이가 조금씩 나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데다 칠을 하셔가지고 이 색깔이 맞는지 확인하셔서 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칠하시기 전에 페인트통을 꼭 분명히 흔드시거나 나무로 져서 가지고 완벽하게 젖은 상태에서 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다양한 컬러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같은 회사의 제품일 경우에는 서로 섞어서 조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색을 하실 때는 색깔 섞으시면 되고요. 색깔 톤이 너무 진할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나온 희석제를 사용하시거나 수성 스테인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까지는 물을 섞어도 됩니다. 물을 너무 많이 섞으면은 색깔이 죽는 것도 있지만 페인트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페인트의 그 속성들이 있습니다. 목재를 보호하고 자외선을 차단하고 목재의 변형을 잡아주는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을 너무 많이 섞으시면 그 기능들이 없어지고요. 심지어는 물이 너무 많이 섞일 경우에는 나무가 물에 젖어서 그 겉의 표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꼭 페인트를 사용하실 때는 최소한 어느 정도 섞으면 안 된다.
하는 그 양을 꼭 준수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 스테인이 있습니다. 오일 스테인은 그 베이스가 그 오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일 스테인을 사용하실 때는 똑같이 결 따라서 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쪽부터 칠해 보시는 것들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오일 스테인을 희석하실 때는 그 같은 회사에서 나온 투명 스테인을 섞어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품으로는 셀락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셀락은 원래 그 인도에 있는 그 벌레의 분비물이 수지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그 수지를 고농도 알코올 90% 이상의 알코올로 녹여서 사용하는 천연 페인트입니다. 셀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화장품이나 아니면 과일 코팅 뭐 이런 데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쓰는 그 하드우드나 일반 가구에 마감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용해 보시면은 그 알코올이 섞이기 때문에 그 알코올 냄새가 좀 지독하게 나는데 몸에 나쁜 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휘발돼서 날아가기 때문에 선택해서 쓰시면 되고요. 원래 색깔은 이제 갈색 계통으로 몇 가지가 있었는데 요즘은 다양한 컬러로 셀락 페인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분말 형태의 밀크 페인트가 있습니다. 이 밀크 페인트는 실제로 소의 우유를 가지고 만든 페인트인데, 소의 우유 중에 단백질 성분을 추출해가지고 만든 페인트입니다. 이건 물에 희석해가지고 개서 희석해서 사용하시는 건데, 이게 한번 굳게 되면은 단백질 성분이기 때문에 색깔이 좀처럼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밀크 페인트들은 실내용 가구로 사용하실 때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인과 그 스테인이 아닌 그 아크릴 계통의 페인트가 있습니다. 이 페인트는 그 칠을 하게 되면은 내부로 침투도 되지만 가구의 표면에 도막이 형성되면서 그 표면을 보호해주는 기능 있는 페인트들입니다. 이런 페인트들은 같은 계통의 페인트일 경우에는 서로 쉽게 조색이 되고 칠도 부드럽게 할 수 있고 또 물로 충분히 희석을 해서 여러 가지 톤으로 색깔을 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 오일들이 있습니다. 가구를 만들었을 때 색깔 내지 않고 나무 결을 그대로 살리고 싶을 때는 천연 오일을 사용하는데 오일들은 이제 여러 가지 오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회화에 쓰는 텅오일이나 린시드 오일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요즘에는 일반 오일들이 건조 속도가 상당히 늦기 때문에 건조 속도를 좀 빠르게 개선하는 오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하드우드 같은 경우는 표면이 단단하기 때문에 일반 그 수성 페인트나 이런 것들이 잘 먹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오일로 마감을 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샌딩을 하실 때는 우리가 손으로 가구를 샌딩할 때는 크게 먼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먼지가 나지만 대부분 그 톱밥가루는 바닥에 떨어지는데 전기 샌더기나 아니면 에어 샌더기를 사용할 때는 그 기계의 그 진동에 의해서 사포질이 되기 때문에 미세먼지들이 부유해서 호흡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때는 꼭 전동 샌딩을 사용하실 때는 통풍이 잘 되는 곳, 밀폐된 곳은 항상 문을 열어오시고 작업하실 때는 이런 분진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작업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칠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마감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마감 작업은 완성된 그 색을 다 칠해서 완성된 가구에 한 번 더 투명하게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옷을 입혀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색깔이 훨씬 더 도드라지고 또 선명하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한 번 더 칠함으로써 그 외부로부터의 오염이나 이런 것들을 더 이중으로 더 보호해줄 수가 있고요. 또 바깥에서 충격이 가했을 때 색깔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기 전에 투명을 칠해진 마감 부분에서 완충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심하게 까지거나 아니면 벗겨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마감 재료는 우리가 천연 제품도 있고 친환경 제품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바니쉬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을 바르시면은 목재도 보호하고 그다음에 자외선 차단도 되고요. 자외선 차단이 된다는 얘기는 햇빛을 집중적으로 받았을 때 가구가 부분적으로 탈색이 되거나 변색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목재가 휘거나 뒤틀리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마감재 중에 어떤 특정 바니쉬들은 수분은 들어가지 않지만 공기는 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온도 변화나 습도 변화에 의해서 나무가 충격에 의해서 뒤틀리거나 터지는 것들을 방지해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왁스를 이용해서 천연 왁스나 밀랍 왁스를 이용해서 마감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일 중에 그 외부 마감용 오일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마감 방식을 통해서 그 예쁘게 칠이된 가구에 한 번 더 마감해 줌으로써 더 선명하고 깨끗한 가구를 오래 쓸 수 있는 처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DIY 가구 만드는 방법을 소재에서 다양한 공구와 도구 사용법, 그다음에 가구의 기본 구조, 그리고 샌딩, 마감, 색칠하는 과정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DIY 가구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쉽게 만들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 연습을 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가구를 만들어 보신다면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시는 4050 세대분들께서도 새로운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